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남 소장님 강연이 좀 약간 좀 아주 분명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사안이나 유의해야 될 사안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제가 그 옆에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수시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팁을 드릴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한도 없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수시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오늘은 그 정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수능 학습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그 남 소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학은요, 한국의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도 대학에서 선발하는 신입생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나 가고자 한다면 갈 대학은 널려 있어요. 근데 이제 나눈다면은 그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남 소장님 표현으로 점수가 필요한 대학과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점수가 필요 없는 대학은 얼마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천왕권 아래 이런 대학들입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점수가 필요한 대학들인데 그 점수가 필요한 대학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여기 계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대학하고 이름을 들어본 이런 대학들 혹은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은 수시가 되었든 정시가 되었든 수능의 점수를 얻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수시라는 게 수능과 관련이 없는 전형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요. 수시에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수능의 영향력이 수능 영향력이 평균적으로 볼 때 70% 정도 됩니다. 70%. 그러니까 지금은 내신 점수도 거의 끝났고 스펙 관리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생이 되었든 재수생이 되었든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최대한으로 수능 점수를 끌어올리는 일밖에 없고 그 수능 점수를 끌어올리는 게 정시 지원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사실은 수시에서 거의 당락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최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저를 통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최저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의 수능 학습 전략이 무엇보다 지금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일이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번 그 9월 평가원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2달 동안의 수능 학습 전략을 제가 오늘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간 얘기하지는 못하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미팅도 했고 올해 국영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팁과 어드바이스를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학생들은 직접 참고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평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9월 평가원은 6월 평가원이나 예전 수능과 비교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낄 만한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수능의 대원칙은 쉬운 어떤 출제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수능이 급간 점수 차이가 2등급, 3등급 이런 위 상위 등급의 점수 차이가 너무 이렇게 조밀하게 붙다 보니까 변별력에서 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섞으려고 하는 경향 같은 게 보였고 이번 그 9월 모평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2등급,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2등급과 3등급의 급간 점수 차이가 예전보다는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수능의 원칙은 그대로고 그래서 국어, A, 영어 이런 것들은 1등급 컷이 100점이었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수, B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발표했을 때는 컷이 1등급 컷이 100점으로 발표가 되었다가 일부 이제 뒤에 98점 이렇게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체감적으로는 우리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쉬운 어떤 출제의 원칙은 그대로 이번 구평에도 적용되었고 실제 수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거는 써드릴게요. 첫째. EBS 연계 플러스 요거는 이제 이번 구평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지금 예상해 드리는 겁니다. EBS 연계성 플러스
쉬운 수능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진다. 제가 그 재수 설명회 할 때나 6월 모평 설명회 할 때는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사실은 이게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점은 지금도 아주 유효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이고, 이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 거, 쉬운 수능. 그리고 EBS 연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도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전국에서 학력고사 만점자가 1명 나왔습니다. 초기에 수능은 만점자 없었습니다. 수능이 시행되는 한 7, 8년 동안에 만점자 1명 나오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EBS 연계를 시키면서 몇천 명씩, 10,000명, 20,000명씩 한 과목 만점자, 전체 만점자가 막 몇백 명씩 나오는 이런 체제가 되었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리하는 데 따라서 EBS 교재에 얼마나 치열하게 매달리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3, 4등급 맞는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 게 얼마든지 가능한, 지금은 컨텐츠가 확정이 되어 있고 문제 유형이 확정이 되어 있고 그걸 반복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과목에 만점자가 10,000명씩 나옵니다. 5,000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런 면에서 이 쉬운 수능과 EBS 연계성이라는 걸 끝까지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학생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올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옛날에 아주 기본적인 자기 학력의 베이스가 있어야만 득점을 하고 그러던 시대와 지금의 어떤 그런 수능 문제는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 이 EBS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과 쉬운 문제 출제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 이런 면에서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올해 수능에 대해서 약간 예상을 해볼 때 일부 과목에 이 6평이라든가 9평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일부 과목에 난이도가 약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시 관리의 측면에서는 그 과목의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지금의 수능 출제 원칙은요, 그 과목에서 1%가 만점자가 나오는 게 출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응시생이 60만 명이라고 하면 6,000명 정도, 5,000명에서 4,000명에서 한 5, 6,000명 이렇게 만점자가 나오는 걸 가장 바람직한 출제로 보고, 실제로 이제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나오기도 하고 10,000명, 20,000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긋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출제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아버리면 만점자가, 그러니까 1등급이 컷이 비율로 보자면 4%거든요. 그 과목 응시생의 4%에게 1등급을 주는데 만점자가 5%, 6%가 나와버리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등급, 2등급 컷이 아주 이제 복잡해져 버리는 거고, 입시 어떤 그런 변별력에서 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그런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조금 섞어가지고 만점 컷은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이번 9월 평가원 같은 경우 국어 A, 수학 B는 이제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영어 같은 거 100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출제 경향으로 볼 때 특히 9평에서는 수학 B가 쉬웠는데 수 B하고 영어도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쉬워가지고 컷이 100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수 B는 약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아마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수능 기간 동안에 수능 시험 보기까지의 학습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울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 재수생들도 지금 이 강연은 600명 정도 듣고 있습니다만, 6월 평가원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이번 9평도 성적 이렇게 가채점 해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그렇죠? 아마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제가 우울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9평 성적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실제 수능은 더 떨어질 겁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런 코스로 갑니다.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주변의 부모들이 뭐 애가 뭐 모의고사는 잘 보다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잘 보다가 실제 수능을 망쳐가지고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대학도 포기하겠다고 막 난리치거나, 아마 주변에서 뭐 친척이나 이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걔가 특별히 심리적으로 허약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가 아니라요, 통계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수능에서 점수가 떨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아마 특히 고3생들과 우리 그 고3 학부모님들은, 재수생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근데 고3 학부모님들은 마음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아주 분명한 어떤 각오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구평 성적을 보고도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항상 1층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아무리 강조해도 또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써드릴게요. 9평보다 실제 수능에서 성적이 하락한다. 6평, 9평보다. 아마 아까 그 남 소장님이 그 해주신 얘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면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좀 그 아셨을 텐데요. 9월 평가원 성적보다도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떨어진 애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전체 응시생의 30% 내지 35%가 성적이 하락을 하고, 통계로 보면은 상승한 애들은 한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상승한 애. 물론 상승한 애들도 있죠. 상승한 애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아니, 상대평가인데 수능이라는 게 떨어진 비율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하락한 애들이 있으면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9월 평가원 응시 집단과 실제 수능 응시 집단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9평 총 응시 집단입니다. 전체 학생이에요. 재수생, 재학생 포함 전체 응시, 9평 응시 집단입니다.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9평을 본 학생들 중에서 실제 수능에서 하위 몇만 명, 아까 이제 남 소장님이 약 4만 명에서 5만 명이라고 7%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8등급, 9등급 받쳐줘야 될 애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최상위권 애들이 들어옵니다. 여기 어떤 애들이에요? 서울공대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하는 놈들, 나쁜 놈들. 이런 놈들이 꼭 1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수능을 본다고 몇만 명이 나타나요. 몇만 명이. 그러니까 최상위 재응시 집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떨어지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등급이 내려가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실제 수능에서 점수 올리기가 참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일이라는 거, 이거를 좀 각오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아까 제가 20몇 프로의 학생이 성적이 상승한다고 했고, 또 쉬운 수능 때문에 아직도 희망의 여지는 많이 있고, 또 우리 학원에서요, 그 놀라운 수능의 기적을 이룬 애들 보면은 그 수능 학습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은 애도 있고, 10몇 등급 올려가지고 무슨 아주대도 못 갈 애들이 스카이 가고, 이런 애들 뭐 매년마다 우리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 진짜 뭐 그 상상을 초월한 그런 기적을 낳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수능까지, 11월 수능까지 그 아이들의 성적 그래프가요,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성적이. 어떤 아이들은 거의 9월까지 변화가 없다가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뭐 9월까지 별로 성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제 11월에 가서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간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그 성적 변화의 곡선의 어떤 그 변화가 아주 정비례로 내가 공부한 양과 학습 집중도에 정비례 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성적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경사식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다 갑자기 상승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감을 잡고 어떤 학습의 단계에 도달하기 시작, 그때부터 확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서서히 몇 점씩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그렇고, 또 기간으로 볼 때도요. 지금 현재가 9월이죠. 현재가 9월이면 재수를 시작하는 게 3월입니다. 혹은 고3이 되어가지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고3이 되는 게 이제 3월부터 학교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게 11월인데 10월이라고 할까요? 11월 초니까 10월이죠.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고3으로서 공부하는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이에요. 3, 4, 5, 6, 7, 8, 9, 10.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막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공부하는 것 같지만 실은 수험생으로서 집중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은 고3도 EBS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3월 개학을 해야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 공부하는 거라고. 근데 그 8개월 중에 아직 2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25%가 남아 있거니와, 더군다나 학습이라는 건 옛날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다 공부해 보셔서 알잖아요.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몰아치기, 다급해서 막 그냥 숨도 못 쉬고 그냥 막. 옛날에 왜 학교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한테 10분만 더 있었으면 내가 이거 더 끝낼 수 있는데, 내가 1시간만 더 있었으면. 마지막에 가면은 막 머릿속에 막 미친 듯이 이게 정보가 막 그냥 입력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잘 안 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학습의 효과도 초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루즈하게 기반을 다지다가 마지막에 집중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확 올라갑니다.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남아있는 2달이 거의 50%의 수능 비중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의 고3생으로서 재수생으로서 나의 수험생활은 이제 50% 지나갔다. 거의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평 성적 펴고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은 진짜 재수해도 안 되고 3세에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50%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 50% 기간 동안 집중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제 각 과목별 학습 전략, 남은 기간 동안에 그거를 오늘의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고 포인트가 되겠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각 과목별 3번을 여기 썼기 때문에 4번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각 과목별 학습 전략입니다. 이 학습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자면 길게 해야 되는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이때 전략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다 하려고 할 필요, 할 수 있는 걸 더 잘해야 돼. 알았죠? 그냥 이렇게 써드리면 기억이 나실 것 같아. 국영수 기준으로 333을 맞는 것보다도 225를 맞는 게 훨씬 더 땡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일을 2개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입시 체제에서는 아주 중요해. 수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저 조건 맞춰야 되니까 2개 등급, 2개 2등급, 하나 2등급 이거 맞춰야 되니까 중요하고, 정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시에서도 3개를 다 세 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상위권 대학들, 그냥 내가 다양한 대학을 선택할 때 2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과목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좀 그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고, 이렇게 써드리면 이 말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국어에 집중할 건지 영어에 집중할 건지 수학에 집중할 건지 그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이 잘 상의하시고, 수시 지원과 정시에서 가고자 하는 대학의 어떤 전형 이런 것들에 잘 맞춰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나머지 기간 동안 학습하는 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국영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각 과목별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부터 갑니다.
우리 재수생들은 그리고 고3생들은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계속 1년 내내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걸 반복 강조하시기 때문에 아마 무슨 말인지 내가 딱 쓰자마자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외부에서 방문하시는 오늘 뭐 상당히 외부 학부모님들, 외부 고3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남은 기간 동안 학습할 때 제시지문 전체, 이때 제시지문이라는 건 일단 지금은 절대적으로 EBS 교재에서 언어 같은 경우 그 컨텐츠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EBS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아셨죠? EBS 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문학 지문인데 그냥 지문, EBS 제시문이라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EBS 제시문. 여기서 제가 이거 써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안입니다. 오늘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애들이. 전체의 정확한 독해. 전체. 이게 왜 제가 전체를 강조하냐면 이런 겁니다. 애들이 공부를 할 때요. 지금도 우리 애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학원에 고3생과 재수생들이 뭐 한 그 700~800명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거 지켜보면 이런 어떤 습관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어떤 EBS 교재에서 다루어진 지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이. 이 제시문은 실제 수능 시험에서 똑같이 나와요. 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할 때보다 행복한 거야. 옛날에 뭐가 나올지 몰랐잖아. 지금은 EBS 교재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그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봤던 글이 나오니까 참 이게 해피할 것 같아요. 요즘 공부하는 놈들 너희는 행복한 놈들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들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공부를 했잖아. 여기서 이 제시문에 어떤 뭐 정보면 정보, 어떤 뭐 주장을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면 근거,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의 주요 내용이 5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A, B, C, D, E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그 EBS 문제입니다. EBS 교재의 문제예요. EBS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야. EBS 교재의 문제는 이 지문에서 A, B, C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이때 이제 문제를 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전문 용어를 제가 써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은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냐 없냐 이런 건 이제 뭐 사실적 사고라고 하고 이제 뭐 이런 정보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 논리적 사고라고 하고 이 정보들의 뭐 어떤 배열 방법을 볼 때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냐 그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 것 같냐 이건 추리 상상이라고 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B, C를 가지고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애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 하면은 이 A, B, C의 정보가 조합된 사실적 사고, 추리상상, 뭐 비판, 뭐 어쩌고 논리적 사고 이 문제가 왜 어떻게 다루었고 답이 어떻게 나온 거야 이것만을 맨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 문제를 그대로 내지 않아. 이 지문은 그대로 가져오지만 그러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뻔한 거죠. A, B, C가 여기에서 다루어졌다면 D나 E를 가지고 문제를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D나 E를 가지고 A와의 관계성을 묻거나 이런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A, B, C만 묻는 게 아니라 D나 E를 가지고 같이 포함해서 물어보거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제시지문 전체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만 들여다보면서 맨날 문제와 관련된 지문의 내용만 알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제껴버리고 제낀다는 말은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지문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완벽하게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를 해야만 그와 응용이 된 다른 문제가 나올 때에도 풀 수가 있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EBS 지문의 어떤 그런 문제를 풀 때 너무 문제의 정답에 매몰돼 가지고 이게 답이 된다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꼭 제시지문 전체를 완벽하게 소화해야 된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은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변형시킵니다. 당연하죠. 수능 문제가 암기가 아니잖아요. EBS 교재의 문제를 그대로 베끼면은 이거는 뭐 수험생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잖아.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어떤 독해 능력을 측정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문학 작품에도 똑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어떤 골격을 가지고 있으면 동쪽에서 본 모습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그 관련된 문제를 EBS 교재에 냈다고 한다면 서쪽에서 본 모습은, 북쪽에서 본 모습은, 위에서 본 모습은 이런 작품과 연결시킬 때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주제가 뭐고 뭐 소재가 뭐고 어떻게 되었고 뭐 어조가 어떻고 뭐 어떻고 화자가 어떻고 이런 그 전체 스토리가 어떻고 뭐 지금 그 작품 속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문제와 관련된 부분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걸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나올 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나오는가 이것은 항상 기출문제에서 반복됩니다. 수능은 이제는 거의 문제은행이에요. 나온 문제가 항상 또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기출 중에는 놀랍게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놀라실 거야. 언어 중에 언어가 아니라 국어 문제는요 7년 전, 8년 전에 수능에 출제되었던 지문과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 같은 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출 문제를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정보들을 어떻게 비틀고 어떻게 다루어 가지고 문제를 내는가 이게 감이 온다고. 아, 이 지문에 저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항상 응용을 해 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면에서 이 기출 문제는 과거 수능 문제 플러스 평가원 문제 6평, 9평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 그냥 적당히 보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보고 또 오고. 보통 우리 그 학원에서 공부 좀 제대로 하는 녀석들은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하면은 우리 학원에 좀 이렇게 상위권에도 공부 좀 어느 정도 하는 녀석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코스입니다. 기출문제 훈련시킬 때요. 최근 5개년 동안의 수능과 평가원 문제 이거를 정독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한 권 이렇게 기출문제 풀고 나면 버려요. 새 책을 사가지고 다시 똑같은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5번 반복시킵니다. 5번. 그 5번 반복하면 어떤 이 패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돼요. 그래서 지문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구나. 그리고 특히 요즘은 또 문제 양상이 달라져서 이 기출 중에 국어 같은 경우는 어휘, 어법 뭐 이런 아주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들 개념으로 문법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 그냥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다고. EBS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 연습만 하면 그냥 그대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암기 문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출문제 반복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공부해야 된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도 풀기는 풀어야 되지만 지문을.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보통 3학기가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만 들여다보면서 자꾸 그냥 애들이 불안하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애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를 자꾸 풀어. 그리고 내가 몇 점 맞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 내가 막 그냥 50개 중에 뭐 그냥 50문제 중에 40개 맞았다, 35개 맞았다. 다음에는 더 맞아야 될 텐데 또 다른 문제 갖다 놓고 풀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안 올라가. 그렇게 전혀 변화 없어요. 불안감만 달래는 것일 뿐이고 실제 내 실력을 끌어올리고 점수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EBS 교재의 지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문학작품도 복합적으로 EBS의 실력, 가령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독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고전문학을 답과 관련된 부분에 어려운 구문만 적당히 이해하고 옛날에 공부하셨으니까 고전문학이라는 게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무슨 청산별곡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어떤 뭐 관동별곡이 어떻고 뭐가 성춘곡이 어떻고 어려운 거 참 많이 있잖아.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뭐 요즘 애들에게는 특히 암호문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 암호문을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 답과 관련된 부분만 딱 독해를 내. 나머지는 독해 안 해.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뭐 틀리는 것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
제가요, 오늘 강연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그 실제 애들 가르치고 뭐 수능에 아주 그 빛나는 어떤 그런 그 지도 실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재수반 선생님들, 전문가들, 이런 선생님들하고 디스커션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아직도 어떤 수준의 애들, 최상위권이 아닌, 상위권이 아닌 어떤 수준의 애들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2달 동안에도 EBS 교재 보는 것보다는 수학 교과서 읽는 게 훨씬 더 점수 올리는 방법이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수학은 특히 그 과목의 특성상 수학 정석에,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하셨던 수학 정석에 있는 문제이든 좋은 수학 참고서에 있는 문제이든 EBS 교재에 있는 문제이든 근본적으로는 아주 동일합니다. 다 똑같은 문제들이야, 전부 다. 똑같은 문제가 맨날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어디에서 점수를 못 얻냐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만 알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EBS 교재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도구들, 개념과 원리, 그 개념과 원리를 가지고 다른 걸 풀게 만든다고 꼭 문제를 낼 때는 또 EBS 교재에 있는 그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베끼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를 들자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게 EBS 문제이다 라고 한다면은 EBS 문제에 있는 어떤 개념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거의 해결 방법은 필요한 개념이, 원리 개념이, 그게 수학적인 공식이 되었던 수학적인 원리가 되었던 네모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해체한다, 이걸 분해한다, 이런 어떤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도형이나 저 문제의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 형태를 이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고. 이걸 항상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푸는 방법, 이 연관성만 자꾸 생각하면 절대 득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실제 수능 문제는 어떤 식이 되느냐? 실제 수능 문제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할 때 이 원리나 개념, 이게 원리와 개념입니다. 원리나 개념을 가지고 해결을 할 때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있거나, 혹은 작은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고 더 큰 것이 있거나,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나 개념이 어떤 식의 풀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이 연관성만 이해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득점하기가 힘들어진다. 근데 이 어떤 해결 도구가 되는, 해결 방법이 되는 원리나 개념을 잘 익혀두면은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 외에 한 7, 80%는, 놀랍게도 수학의 7, 80%는 득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와 다른 점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어떤 비튼 개념들, 비튼 어떤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수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애들은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본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줘요. 그게 어떤 그런 수능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난이도의 다양한 어떤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도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진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개념과 원리 위주의 학습, 교과서 읽고 참고서의 설명 부분 읽고 공식의 개념 정리하고 공식 외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형은 끝이 없는 거죠. 이 개념과 원리를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한 가지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과 원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 가령 EBS 교재에는 이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이 나온 다음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결합시켜서 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과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수학 선생님들이 당부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까지도 개념 위주로 공부해라.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정답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개념, 왜 이렇게 풀려야 되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고, 이런 데는 어떤 풀이 방법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이거를 끝까지 붙잡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기본 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거를, 이 연관성을 또 이해시켜 주는 게 뭐냐면은 실제 수능 문제, 기출문제 연습입니다. 기출문제. 특히 기출 중에서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게 기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해도 아니야. 올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올해 6평, 9평 문제. 이게 거의 올해 수능 문제의 예고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6평, 9평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올해 실제 수능에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부품을 분해하라고 실제 수능에서 내보낼 텐데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데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벤치가 필요하고 무슨 뭐 송곳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무슨 뭐 핀셋이 필요하다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다. 이거는 6평과 9평에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야. 그걸 그대로 실제 수능에 적용시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6평과 9평을 반복해서 보면서 어떤 공식이 적용되었고 어떤 개념이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거의 똑같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약간 과장되게 말씀드린다면 그 6평과 9평에 동원된 개념과 원리, 공식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은 기간 동안 숙지를 내도 수학이 한 80%는 맞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복잡하게 응용이 많이 되는 수학의 29번이나 30번의 막 고난이도의 그 공간도형이나 벡터, 뭐 미적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게 21번, 29번, 30번 특정하게 딱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응용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출 연습입니다. 우리 그 고3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만 제발 문제집에 매달리지 마라. 이게 고3이 되고 재수생이 되면 불안하니까 막 문제 막 이렇게 풀고 개수만 맨날 세고 있어. 맨날 맞은 게 몇 개고 틀린 게 지 실력은 뻔한데 지 실력은 뻔한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그냥 개수만 그 개수 확인해봐야 뻔한 거지. 그냥 뻔하고 수능에서 맨날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몇 개 더 맞고 몇 개 더 틀리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면에서 원리와 어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좀 뭐 아주 그 요점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탐이라든가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EBS에 나와 있는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들, 기본적인 암기사항들, 사탐 같으면 꼭 암기하고 이해해야 될 것들, 교재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섭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탐과 과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 남아있는 시간이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학습하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는 원서 쓰는 시간만 남아있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50%의 시간 수험생활 반밖에 지나가지 않았고 지금은 문제가 쉽고 컨텐츠가 확정되어 있고 아까 제가 언어 지문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이 나와요. 동일한 지문이 나옵니다. 영어 얘기 안 했구나. 영어를 죄송합니다. 국어 수학까지 했지. 영어를 안 하고만 버려야 뻔. 그러고 보니까 영어는 죄송합니다. 영어 얘기해야죠. 영어는
혹시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EBS 연계성을 하도 시키다 보니까 EBS 교재에 있는 영어 지문을 수능에서 그대로 출제하다 보니까 애들이 EBS 교재에 있는 영어 지문을 한글 번역으로 외워가지고 한글 번역으로 읽고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애들이. 예. 영어 독해가 안 되니까 한글로 내용을 이해하고 앞에 한두 문장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두 문장 오케이 나왔어 그거야. 그러면서 바로 그 내용이야. 그러면서 이게 엄청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죠. 이게 영어 문제냐? 과연 내용을 애들이 다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한국말로 한글로 다 외워가지고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영어는 어떤 방식으로 비트냐 하면은 지문의 내용을 약간 바꿉니다. 외워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쉽게 얘기하면은 EBS에 있는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끝까지 읽어야만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추가 혹은 변형 시킨다는 거죠. 혹은 비슷한 내용의 다른 글을 가져오거나 비슷한 소재를 다룬 다른 글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한글 공부하는 식으로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애들이 한글 지문으로 공부하지는 않지만은 앞에 한두 문장, 한두 단락 내용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약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실제 수능 시험장에 가지고 나오면 오케이 이거 나왔어 바로 그 내용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조심해야 돼요. 특히 독해 문제에서 독해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주제 찾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하는 내용 찾기 목적 글의 목적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이거는 대부분 주제 찾기라든가 일치하는 내용 찾기 글의 목적 이런 걸 묻는 문제는 EBS의 답과 무조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지문을 변형시켜 놓고 묻는다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베끼지는 않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제시지문의 변형 이거 지문 변형 이거를 특별히 신경 써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금 영어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 1, 2등급은 모르겠습니다만 3, 4등급 아래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영어 공부는 듣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일단 듣기는 문제가 아주 쉬워요.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EBS 교재인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듣기가 40%야.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면 이건 40% 득점이 가능한 거야. 독해 문제는 틀릴 수 있어도 듣기는 어떤 경우에도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고 하면 그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중요하고 또 듣기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만 듣기가 나올 때 듣기는 대부분 똑같은 양상으로 나오니까 듣기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독해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긴 지문도 많고 그래 보니까 시간 할애를 해서 독해를 풀 수 있습니다. 듣기의 시간을 조금 전략을 해가지고 세이브해서 독해 쪽에 할애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듣기의 어떤 그런 반복이 아주 중요하다.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듣기는 독해의 수준으로 볼 때는 뭐 아주 다 옛날에 공부하셨으니까 알잖아. 중학생이면 알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로 내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용 독해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 EBS 교재에 있는 지문 보면서 이해하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특정한 발음 조심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대부분 조금씩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 집중 학습해야 된다는 거. 시간 많이 특히 조금 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일수록 이거 유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상위권 학생에 해당이 되는 건데 영어는 어차피 영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EBS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뭐 1등급을 받거나 만점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어는 말하자면 EBS 교재 이상의 어휘력과 독해력을 항상 배정합니다. 이거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1, 2등급 학생은 따로 어휘력과 독해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2등급 학생은. 어차피 이 1, 2등급에 해당되는 건 EBS 교재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 보캐브러리 확장하고 좀 뭐 구문 독해 능력, 까다로운 어떤 그런 문법 문제들 이런 것들 자기가 나름으로 계속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목별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그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학원의 가정통신문을 제가 늘 직접 씁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재수생들에게 가정통신문 쓸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수능에 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수학 29번, 30번에 나오는 아주 공간도형, 벡터의 어려운 문제들까지 내가 다 맞추겠다. 안 됩니다. EBS 교재 통째로 다 집어삼키겠다. 불가능합니다. 연계 교재만. 그것도 반복해서 쉬운 걸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골고루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가능한 과목에 집중하자. (100m를) 달리는 육상 선수는 100m의 골인 지점인 테이프가 있는 지점을 목표로 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테이프 다음에 있는 110m 지점을 목표로 달립니다. 그래야만 100m 테이프를 통과할 때 최대 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보고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 시험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수능 시험 이후까지도 논술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지막까지 달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뭐 2달 이상이 남아있는 지금의 시점은 아직도 스퍼트할 어떤 그런 거리가 참 많이 남아있는, 힘을 짜내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라는 거. 적당히 9월 평가원 결과 보고 나는 뭐 포기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뭐 구체적인 어떤 근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던 애들이 9월 평가원 성적이 실망스러운 경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걔들은 그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스퍼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그런 마지막 수능학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런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마무리 정리 잘해서 모두 빛나는 결과 다 얻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